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담쟁이 진로지향연구소 최영민 본부장입니다. 네, 이제 따뜻한 바람도 불고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2021년 봄을 맞이하여 죽는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학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간담회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2021학년도 특목 자사고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저희 하나고 합격생의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 생활기록부 관리법에 대해서 간단한 팁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변경된 대입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소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학년도 특목 자사고 성과를 보면 하나고 2명 합격에 외고 5명 전원 합격입니다. 이곳에 올려진 이름은 저희 컨설팅을 거친 학생들만 기록이 된 것이고, 저희 학원에 수강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고 합격한 2명의 경우를 보면 심슨 학원에서 4년간, 5년간, 즉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한 학생들이고,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3년간, 즉 중학교 3년 내내 컨설팅을 받은 학생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하나고 신무학생을 통해서 저희 연구소의 그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있죠. 네, 자, 저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을 충전한다고 하면서 중요한 한 부분을 빼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뭘까요? 네, 전원 스위치를 켜지 않는 거죠. 네, 전원 스위치가 끄진 상태이기 때문에 충전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전원 스위치를 켜야만 충전이 되는 거죠. 네, 서두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충전이 되지 않으면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거죠. 네, 결국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 충전 스위치와 같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들의 분명하고 구체적인 진로가 됩니다. 네, 그러한 진로 설정을 위해서 제일 먼저 저희 연구소에서는 EBS와 연계된 진로 적성 검사를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신모양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요인, 능력 요인, 흥미 요인, 가치관 요인을 통해서 직업군들을 먼저 잡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자중지능 검사가 매우 중요한데, 여기서 참고로 이 학생은 중1 때 적성검사 받은 내용입니다. 자, 논리 수학이 매우 뛰어난 학생이고, 그 다음으로 음악, 개인 내적, 자연 친화. 보시면 언어 능력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저희 심슨 학원에서도 베이직 반에서 시작해서 저희 학원에서 2학년부터는 최고반, 그리고 3학년에서도 최고반에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추천 직업군들이 나오는데요. 먼저 변호사, 그리고 정신과 의사, 그리고 검사 세 가지 중에 이 학생은 정신과 의사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 진로희망 부분에도 1학년 의사, 2학년 정신과 의사, 3학년 정신과 의사로 기재가 되었고, 그리고 나의 꿈, 나의 책 발표대회라는 학교 대회에서 진로 설정 과정을 설명하는 발표를 통해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저와 같이 또한 준비를 같이 했습니다. 자, 책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였었고, 그 다음에 이곳에서 빅터 프랭클 저자의 삶의 의미와 그 다음에 희망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이 학생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런 삶의 의미를 위해서 노력한 감사일기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을 자기소개서에 그대로 담았는데요. 가수 종현의 자살 소식을 듣고 우울증의 원인을 찾아봤지만 심히 추상적이기에 알아낼 수 없었다. 누적된 마음의 상처로 인한 우울증의 심각함을 알고 이를 공감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를 꿈꾸며 관련 독서를 시작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비판적 현실주의로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수용소에서 생존한 비결을 보여준다. 자아에 영향을 미치는 뇌과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우울할 땐 뇌과학으로 호르몬과 뇌의 편향성을 바꾸는 방법을 배워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는 감사일기를 실천했다. 네, 감사일기는 제가 추천해서 이 학생이 3년 내내 꾸준히 실천한 부분입니다. 네, 자, 자기소개서 이러한 기재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자살들 중 왜 종현의 자살을 자소서에 담았는가? 네. 그리고 이제 진로를 설정한 이후에 진로 이제 구체화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진로 관련 다면적 독서와 K-MOOC 강의 수강이 있습니다. 자, 프로이트의 의자를 읽고 심리적 질병, 정신분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공포, 불안, 우울, 열등감 등 쉽게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모두 정신적 상처라는 것에 놀랐고 나와 다른 사람들의 감정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저와 함께 고민하다가 K-MOOC에서 행복한 삶을 위한 정신의학과 중독의 심리학을 수강하며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내용에도 사고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보고 행동하는 주체의 내부적 요인이 궁금해서 프로이트의 의자를 접하며 자아의 작동 원리를 탐구했다라고 기재하고 또 학교에서는 자아의 작동 원리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생활기록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무단으로 기록된 부분이 이제 미인정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미인정 결석이 이래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무단 지각, 즉 미인정 지각 3이면 마이너스 1점 감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설령 미인정 지각이 3회가 아니고 1회, 2회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학교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미인정이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서활동에 대해서는 독서활동은 1, 2, 3학년 공의 교양 서적과 또 진로 관련 서적을 읽어야 되는데 3학년에는 3학년으로 갈수록 진로 관련 독서가 많아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란이 있습니다. 3학년은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1, 2학년만 반영이 되는데 이것은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본 신모 학생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주성과 상황 대처력을 갖췄고 매우 영특하여 매사에 깔끔하게 일을 처리하고 교사 지도 잘 따르고 영특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과시하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 늘 겸손함. 수학, 과학 등 이과 계열 수업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 참여하여 관련 서적을 늘 열심히 탐독하는 모습을 보임. 여기 보면 매우 영특하다는 말은 계속 나와 있는데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2학년으로 가면 달라집니다. 우수한 학업 능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나서지 않으며 편견이나 갈등 조정 없이 여러 친구들과 들어올려 교우 관계가 원만함. 모든 과목에서 과제 수행의 완성도가 또래에 비해 월등히 뛰어남. 학습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잘 기록을 해줬고 또 그런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학업 및 자기 관리면서 완벽할 만큼 우수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면 더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리라 기대됨. 당연히 특목 자사에 가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매우 우수한 학생이라는 점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하나고에 합격한 이모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2학년에 보면 유튜브에 수학 해설 강의를 제작하여 올릴 만큼 수학에 열의가 있음이라는 이 한 줄 매우 중요합니다. 이 학생 실제로 유튜브에 수학 해설 강의를 100개 이상 올린 학생입니다.
자, 자기소개서에 CG에 숨겨진 나비의 스토커스 방정식과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창의적 발상은 유튜브 수학 강의를 체계적, 독창적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 3년간 수학 강의에서 이해하는, 동행하는 규칙 있는 수학을 추구했다. 라고 유튜브 활동에 대해서 기재를 하고, 학교는 수학 유튜브 강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수학 유튜브 강의에서 사용한 자신만의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변경된 대입 제도, 수시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가 현 고1의 그런 수시 제도입니다. 자,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부분은, 자, 비교과 활동이 다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 과정 외에 비교과 활동만 폐지된다는 사실, 즉 정규 교과 과정 내의 비교과 활동은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소개서도 폐지되고 교사 추천서는 올해부터, 즉 2022학년도 올해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정시 위주 전형이 확대되는데 16개 대학이 수능으로 40% 이상을 선발해야 되는 것이 2024학년도, 즉 현 고1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2022학년도부터, 즉 올해부터 조기 달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기자 논술 전형 폐지도 2021학년도부터, 즉 작년 실시된 입시부터 폐지가 유도되고 있고, 적성고사는 올해, 즉 2022학년도부터 폐지가 됩니다. 더 이상 적성고사로는 대학을 갈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곳에 보이는 16개 대학은 이제 수능으로 40% 이상을 뽑아야 되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 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시 인원 비중을 보면, 지금 보면 이 모든 16개 대학이 다 40%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면 이제 곧 폐지될, 2024학년도에 폐지될 논술 전형에 있어서 비중을 보면 상당한 비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술 비중을 정시, 즉 수능으로 넘긴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대학 중 14개 대학은 문제가 없고 단 2대학, 서울대와 고려대만 논술 정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에는 수시 전형 인원을 빼서 정시 인원으로, 즉 수능 인원으로, 선발 인원으로 돌려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서울대가 새로운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변경된 대입 제도 중에 학생부 기재 내용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용어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미기재는 기록조차 하지 않는 것이고, 미반영은 기재는 되나 대입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는 자율 동아리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정규 동아리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은 시간은 기록되지만 어떤 봉사활동을 했는지 특기사항은 기재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상경력과 독서활동도 이제 기재는 되지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독서활동이 미반영되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학생부 기재 내용을 정리하면 자율동아리 독서활동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는 되지만 대입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은 기재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규 교과 과정 내 비교과 활동이 중요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교과목 세특, 정규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과 종합의견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대입 반영을 축소하면 학종이 무력화되는 것은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정규 교육과정 내 비교과 영역 및 교과 세특,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자, 이 밑에 부분을 보시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그 중에서도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 교과학습과 비교과 활동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도 학생 참여 수업과 과정평가 결과를 기재하는 360도 다면 평가라는 말을 씀으로써 교과 비교과 활동 기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 실질적으로는 이전과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2024학년도 수시를 정리하면 첫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만이 변화가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학생부 비교과는 정규교육과정 내에 비교과는 포함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자기소개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면접 비중이 커진다는 사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학생부 비교과 기재에 대한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자율 동아리 이제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데,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 그럴까요? 면접 대비와 종합 의견에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 동아리 활동, 진로와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 필요합니다. 두 번째, 독서 활동 중요하지 않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중요합니다. 과목 세특에도 기록될 수 있고 면접 대비에도 필요하며 종합의견도 당연히 기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내대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과목 세특, 면접 대비, 종합의견에 다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교내 대회에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연구 탐구 보고서 등 준비할 필요 없다? 예전에 소논문으로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당연히 자기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과목 세특, 면접 대비, 종합 의견에 다 반영될 수 있기에 자기가 관심을 가지는 진로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서울대 2023학년도 정시 모집 교과평가 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메뉴에 뽑은 이 문구는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머리글인데, 교과평가라는 말을 씀으로써 내신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한 학업 수행 충실도 반영이란 말을 보면 또한 수시 비교과 느낌이 좀 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학습 발달상 내용을 토대로 지원 모집 단위에 필요한 교과 이수사항, 즉 진로 선택 과목 이수 여부, 그 다음에 성적,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반영하는 평가로 A, B, C 3단계로 나누며 절대평가 방식이다. 그리고 그 A와 B, C의 각 점수는 A는 20점, B는 18점, C는 15점입니다. 자, 정시 일반 전형 1단계에서 3배수, 5배수 뽑을 때는 수능 100%로 먼저 뽑고, 2단계에서는 이 수능 100% 점수를 80점으로 놓고 교과평가를 20점 만점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달 4월 달에 입학 전형안이 발표될 예정이니 4월이 돼 보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어머님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많이 들은 얘기가, 이제 서울대 발표를 보니까 내신이 중요하게 되었더라. 그리고 서울대가 그렇게 할 생각이니 다른 학교도 다 쫓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 점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 정시에서도 지원학과 교과 이수와 학업 성적, 세특 등 비교과가 중요해졌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들이 보통 생각하신 것과 반대죠. 왜 그런지 다시 뒷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서울대에서 예시로 든 것입니다. 공과대학 지원자를 기준으로 한 것인데요. 자, 등급은 A, B, C로 나눠집니다. A 등급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모집 단위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 선택하여 이수.
당연히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네, 성취도 ABC로 따지는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물리 2, 화 2, 기하 등. 자, 그다음 기초교과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통 얘기하는 이제 내신이죠. 예, 국영수 등, 그 다음에 및 모집 단위 관련 교과목 성적이 1, 2등급 성취도 A. 자, 성취도 A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80점 이상이면 A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신 등급이죠. 1, 2등급. 근데 여기서 어머님 생각하셔야 될 게 내신 3등급이 서울대를 쓸 수 있을까요? 네. 쓸 수 없습니다. 일반고에서는 절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목 자사고의 경우에는 네, 1, 2등급 아니어도 지원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3등급이라고 해가지고 A등급을 주지 않고 B등급을 줄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서울대는 네, 수시 그것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수시 100%를 뽑은 학교고 당연히 그 선발에 유리한 학생들은 특목 자사고 학생들입니다. 지금 서울대가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자 이제 아까 수시 전형에서 정시 40%를 맞추기 위해서 수시 인원을 약 17% 정도를 정시에 이제 뺏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울대가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죠. 서울대도 이제 정시 부분에 대해서도 수시 기준을 적용을 해서 그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수시 기준을 적용해서 뽑는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인 것이죠. 따라서 특목자사고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 되지 않는다고 A등급을 못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객관적 기준이 있지만 세 번째는 객관적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 기준입니다. 이수한 각 교과 수업에 충실히 참여한 내용이 나타난 경우 이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학교에 맡겨지는 겁니다. 즉 수시 비교과 판단 기준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특목자사고 1, 2등급이 아닌 학생도 이 부분이 뛰어난 경우에는 당연히 A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비교과 영역에서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은 결과에 대해서는 절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네.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그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지 특목자사고 학생들이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네, A등급을 못 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물론 일반고 학생들이 1, 2등급을 벗어나면 당연히 쓸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 중에서 네, 서울대는 내신을 보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비교과를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태여 서울대,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이 제도를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생기고 굳이 그럴 필요성도 없기 때문에 서울대 또는 고려대 이 두 학교가 이 제도를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제도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일반 대학교는 서울대 또는 고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기존의 그런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네, 작은 묘목이 있죠? 네. 우리 아이들 이제 어느 쪽으로 자기 꿈을 키워서 네, 큰 나무가 될 수 있을지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자, 진로 진학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앞에서 보신 진로 탐색과 구체적인 진학 목표 코칭을 하고 두 번째 정규 동아리 진로 자율활동 독서 코칭을 하며 세 번째 과목별 세부 능력 세특과 특기사항을 코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학습법 코칭이 들어갑니다. 자, 학습법 코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 정리를 먼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트 정리를 코넬식으로 정리한 이후에 자, 그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자, 말로 설명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겼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메타 인지라고 하는데 자, 이가 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 있다면 스스로가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그것은 자기 것이 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 학생들은 코넬식 노트를 정리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여주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그 설명한 부분을 녹음해서 제게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런 것이 굉장히 서툴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늘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말도 잘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저희 학생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호기심을 통한 과학 원리 발견인데요. 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람은 왜 부는 걸까요? 바람은 왜 불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네, 바람은 지구가 자전하고 그 다음에 압력의 차이로 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구의 자전에서 항상 편서풍이 붑니다. 그래서 중국의 미세먼지가 우리 나라에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압력의 차이로 바람은 붑니다. 자, 그럼 압력의 차이는 왜 생길까요? 네,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나요? 네, 압력의 차이는 온도의 차이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과 겨울에는 편서풍을 극복한 편서풍을 보다 더욱더 강한 남풍과 북풍이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압력의 차이를 응용한 실제 사례는 뭐가 있는가 볼 때 첫 번째로 음압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음압병실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음압병실 말 그대로 압력이 낮은 병실입니다. 그럼 왜 압력이 낮아야 될까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유입이 되고 안에 있는 공기가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음압병실이 코로나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음압병실도 압력의 차이를 응용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으로 날개 없는 선풍기가 있습니다. 날개 없는 선풍기도 이 내부의 공기를 공기 압력을 낮춤으로써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부모님들은 저희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설명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평안히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